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남들에게 쉬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저는 자식으로서 그로 인해 힘들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봤기에 내가 경찰이 되어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다시 한번 우리 집안이 예전처럼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찰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무력한 현실을 처절하게 체감한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경찰서에 들어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처리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식당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퇴근하기 전에 다 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어젯밤에 잠갔던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카운터에 가보니까 돈이 이전보다 조금 더 비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웬 남자가 저희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 먹다가 돈을 빼가지고 달아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동네에는 좀도둑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강력범죄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도둑이라고 해서 피해를 안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동료 경찰들은 그런 좀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들어왔던 신고 전화 역시 비슷한 좀도둑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연락을 받은 뒤 해당 식당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보여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새벽에 식당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밑반찬들을 손으로 주워서 빼먹고 조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금고에서 약 2만 원 정도의 돈을 뺀 다음 황급히 도망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가 유독 좀도둑이 많은 편입니다. 이유는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노숙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둑질을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서 범인을 잡고 보면 노숙자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어쩐지 노숙자가 배 골마서 저지른 범죄 같은데? 동료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수소문을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이 아닌 옷가게였는데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검은색 점퍼를 하나 훔치더니 역시나 금고에서 2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빼서는 달아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고 전화 내용이 이전에 식당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같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노숙자들에게 말을 걸면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갑자기 새 옷이 생긴 노숙자는 없는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숙자는 없는지, 일반 사람들이야 몇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노숙자들은 보통 몇천 원 정도만 갖고 있어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신고 전화를 들었을 때 옷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 평소 지낼 때 그 옷을 입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노숙자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저쪽 벤치에서 신문 뒤집어 쓰고 자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요새 때깔 고운 옷들을 좀 입고 다니더라고. 돈은 잘 모르겠는데 며칠째 편의점 음식 사 먹는 걸 보니 어디서 꽁돈이라도 생긴 것 같고 형씨가 찾는 남자가 그 남자일 것 같은데? 노숙자가 이야기를 한 자리에 가보니까 정말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벤치에 누워있더라고요. 이전에 옷가게 CCTV에서 확인했던 옷과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남자를 깨워가지고는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옷만 새 옷이고 몸을 씻지는 않았는지 정말 온몸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다른 동료 경찰들이 인상을 확 찌푸리고 바로 코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당연히 잘못이지만 단순 절도이기도 하고 노숙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노숙자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공중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돈을 내고서 샤워를 하게 만들었어요. 꼼짝없이 잡혀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눅이 들어있던 노숙자는 제가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돈까지 내주니까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열심히 씻더군요. 까만 물을 수십 번은 내버리고 나서야 저희는 목욕탕에서 나와서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 정육식당에서 반찬 빼먹고 2만 원 훔치고 바로 옆에 있는 옷가게에서 점퍼 훔치고 똑같이 2만 원 훔친 거 아저씨 맞죠? 그래도 남자는 부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전에 혹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묻고 있는데 노숙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한참 일반적인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고맙다면서. 도대체 뭐가 고맙다는 거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범인은 입을 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가는데 목욕탕까지 데려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렇게 울먹이며 말하더니 아예 사건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데였으면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말고 사건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기도 했고 노숙자로 살고 있는 게 안쓰럽기도 했으며 애초에 범죄 재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때울 겸 그 남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그 노숙자는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워낙 숫기가 없고 내성적이라 누가 말 걸면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랬다는데 그 이유인지 고아원에서 난다긴다 하는 형들이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시켰고 그걸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를 때리는 게 손에 익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고아원 형들로부터 도망치고 성인이 된 뒤에는 나름대로 건설적으로 일도 해보려고 했으나 마음을 아무리 잘 먹어도 실력이 없다고 금방 잘리고 뒤에서는 욕을 먹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견디기 힘들어서 10년 전부터 노숙자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기는 한데 예전에는 다른 일로 교도소도 다녀오고 했어요. 훔친 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배고팠고 입고 있는 옷이 심하게 해져서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다가 훔친 건데.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길 가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금을 꺼내서 준 적도 많고 봉사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제 눈앞에서 힘들게 살아온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참 마음이 짠하고 측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줬으면, 나라에서 이 사람을 보듬어줬으면 이 노숙자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진 않았어도 될 텐데. 괜히 심란해서 남자에게 잠시 이대로 앉아있으라고 하고 저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 사람이 비단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잃어버린 제 동생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그 남자가 안쓰러웠던 아주 큰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보다 2살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기에 저는 얼굴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동생이었죠. 하지만 부모님 말로는 제가 맨날 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동생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너무나 우애 좋은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면 형제끼리 마구 싸우고 그럴 법도 한데 저희는 싸우기는커녕 무슨 한 몸처럼 다녀서 부모님이 참 편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생이 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동생만 데리고 시장에 갔었다고 합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한 게 이유였어서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장을 보느라 어머니가 정신이 팔린 사이 동생이 슬쩍 어머니 손을 놓고 자리를 빠져나갔나 봅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동생이 온데간데 없어져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며 동생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본 적 없으신가요? 라면서 수백 번도 넘게 동생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동생은 끝끝내 저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그 누구도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생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생이 없어지고 나서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달렸던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기억이 납니다. 매일같이 초췌한 얼굴로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와 심란한 한숨만 내뱉는 아버지. 엄마, 아빠, 나 경찰이 될래. 경찰이 돼서 동생을 찾을 거야. 제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처음 마음을 먹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 역시 동생이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찰이 되면 그래도 제 동생 1명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이 되었고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동생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십 년을 넘게 동생을 그리워하며 잠을 잘 적마다 동생의 이름을 잠꼬대처럼 부를 정도로 동생을 잃은 아픔을 한평생 한처럼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매일같이 동생 이름을 부르짖던 살아생전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눈을 못 감으실 것 같아 저는 어떻게든 정보를 찾아서 동생을 만나기 위해 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동생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저라고 동생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좌절스러운 상황만이 발생하는 와중에 끝까지 동생을 붙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일에 빠져 살면서 동생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필 범인으로 잡아온 노숙자가 동생과 같은 이름이라니. 느리게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는 진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르고 원칙대로 넘기려고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경찰서 문이 열리더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경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눈인사를 하니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저 사람이 그 식당이랑 옷가게 범인이야? 라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흥미로운 눈으로 제 진술서와 노숙자를 번갈아 보던 동료가 문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근데 정형사랑 저 노숙자 얼굴이 엄청 닮았네? 뭐야? 알고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 뭐 이런 거 아니야? 동료 경찰은 웃으면서 자리로 갔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띵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동료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 반대편에 앉아있는 노숙자 얼굴을 보니 정말 저랑 닮아 있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닮은 얼굴에 잃어버린 동생과 같은 이름. 말도 안 되지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숙자에게 어렸을 때 무슨 동네에 살았는지 부모님 이름은 기억이 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노숙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닐 거야. 설마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날 수가 있겠어?
라는 마음에 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았던 고아원 이름은 아냐고 물어보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고아원 이름 그리고 위치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술서를 마저 작성하고 집으로 와서는 한참 동안 그 고아원을 되뇌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이야기한 고아원은 제가 어렸을 적 살던 동네와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그 남자가 제 동생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고아원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고 나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상하게 한 번은 직접 찾아가서 맞든 아니든 확인을 해야 이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분명 얼굴이 닮았고 이름은 같긴 하지만 고아원 거리를 보면 분명 내 동생일 리가 없어. 없는데 왜 포기할 수가 없는 걸까? 결국 저는 평일에 시간을 내서 그 노숙자가 알려준 고아원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노숙자 이름을 대며 혹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지 그 노숙자에 대한 기록 자체가 고아원에도 별로 남은 게 없었어요. 무슨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교회에서 발견됐다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고아원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찍었던 사진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 찍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동생이 맞을까? 확인을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을 찾으면서 동생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몇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꿈에 부푼 얼굴로 찾아갔다가 그 무엇보다도 더 쓴 아픔을 느끼는 얼굴로 뒤를 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아버지를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 선에서 뭐라도 더 알아보고 조금 더 동생이라는 확신이 든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까도 수십 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도저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찾아가겠다고요. 아버지, 혹시 이 사진이 동생 맞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저를 반기는 아버지에게 인사만 한 뒤 바로 고아원에서 찍어왔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홉 떴습니다. 그러더니 연신 눈꺼풀을 비비며 한참 동안 사진을 뚫어져라 보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그래 얘가 우리 둘째 맞아. 아이고 내 둘째야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사진 같은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렸을 당시 집에 있는 동생 사진이라고는 돌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동생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사진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동생을 잃어버린 그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생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는지 제가 보여준 사진을 눈에 담자마자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동생이 맞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동생을 보러 갈 기세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노숙자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부모님에게 버려졌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단순 절도로 신고가 들어와서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이번 절도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전과도 있고 절도 역시 상습이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설마 동생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동생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야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남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동생이라니.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동생이 차라리 행복하게나 잘 살았으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안타깝고 힘들었을지언정 마음은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밑바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게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큰 마음의 짐이 되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일단 좀 진정하시고 괜찮아지시면 동생 보러 가요. 그래, 얼굴을 보러 가야 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버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는지 저에게 괜찮다고 이제부터라도 같이 제대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라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어쩐지 두근거리고 잔뜩 널뛰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구치소에 갔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분명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가족인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세상 더없이 애틋해지더라고요. 면회를 가니 동생은 얼떨떨한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동생 앞에서 아버지는 동생 얼굴을 직접 보자마자 애써 참았던 눈물이 뚝 터졌는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다시 한번 엉엉 울었습니다. 아유, 내 새끼.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저 역시 그렇게 약해진 아버지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거의 쓰러질 듯이 오열을 하시기에 최대한 저는 눈물을 참고 아버지를 다독이고 의자를 옮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저 저와 아버지를 멀뚱멀뚱할 뿐이었죠. 제가 동생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듯이 동생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간신히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제가 동생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피를 나눈 형제였고 방금 계신 분은 아버지이며 몇십 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고. 정말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내가 경찰이 된 것도 너를 찾기 위해서였으니까. 30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은 언제나 마음속에 너를 품고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제 가족이라고요? 아마 실감이 안 났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도 동생도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당시 저는 동생의 두 눈에 일렁였던 어떤 감정이 기쁨이라고 확신했어요. 동생 역시 가족을 그리워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짧은 면회를 마치고 저는 아는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은 이대로 있으면 징역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일단 저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생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동생이 이전에 비슷한 동종 전과가 있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가 힘써준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생은 아버지 집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해요. 이제 다시 가족을 찾은 만큼 계속해서 노숙자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 아버지가 너도 너만의 돈을 벌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해서 아버지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적성에 맞는 것을 찾는 모양입니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배운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낯선 동생을 보면 아버지는 여전히 좀 마음이 아픈 모양입니다. 참고로 동생은 확실히 저희 집 가족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동생이 정말 우리 가족임을 확신했지만 혹시나 아닐 가능성을 대비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거든요. 그 검사 결과에도 확실히 친자라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은 몇십 년간 바라고 바라던 동생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그때서야 자신이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가족이 자신을 찾아 헤매고 특히 어머니는 평생 동안 본인을 그리워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니 무덤에 갔어요. 어머니야, 인사드려. 평생 너 하나만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어. 조금만 참으시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조금만 참으시지. 정말 펑펑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산소에 가니 그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뿌듯함과 1년을 못 기다리시고 동생만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묵념을 하던 동생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지만 설사 할 말이 있었어도 쉽게 꺼낼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날 사랑해 주었던 가족.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 동생도 그저 조용히 마음을 갈무리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서 당장 오래도록 알아본 것처럼 살갑게 지내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동생도 그런 모양인지 제가 가끔 집에 찾아가면 여전히 아버지랑 어색해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 특히 저랑은 첫 만남 자체가 경찰과 도둑이다 보니까 더 대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기색이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말도 걸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친근하게 굴려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참 그런 동생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생을 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일 그때 동료 경찰이 장난처럼 저와 동생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동생한테 어느 고아원에 있었는지를 묻는 것도 그 고아원을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힘들게 살아온 어느 노숙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조금 가지고 있다가 금방 그 존재조차 잊고 말았겠죠. 빠른 시일 내에 제 동생을 찾게 해준 1등 공신인 동료 경찰한테 술이나 한번 거하게 사려고 해요. 아직 소문내지 않았거든요. 설레발치기 싫어서요. 아무튼 이제는 동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뒤늦게나마 잘 챙겨야겠습니다.